2022년 1월 1일 벌어진 점프 월북 사건. 1년 전 철책을 뛰어넘어 탈북한 남성은 같은 방법으로 월북을 선택해 충격을 줬습니다. 그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 그가 1년 만에 북한으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최전방의 3m 철책을 뛰어넘은 월북자 김 씨의 흔적을 찾던 중 수소문 끝에 그가 월북하기 직전까지 일했던 직장을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북부에 있는 한 인력사무소입니다. 이 건물 2층에 사무소가 위치하는데요. 저희들의 취재 결과 재월북한 김모 씨가 마지막까지 일했던 직장이 이곳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들어가서 마지막 김모 씨의 행적은 어땠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과연 이곳에서 김 씨의 월북에 대한 의혹을 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채널A에서 나왔습니다. 어디서? 채널A에서 나왔습니다. 예. 네, 근데 저 소장님 조금 몇 개 물어보려고 제가. 우리는 월북자 김 씨에게 일을 소개해줬던 인력사무소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얼마 정도 일했어요? 또 오래가 됐어요. 한 달? 한 달 좀 넘었나? 네. 주로 뭐 어떤 일들 한 거예요? 그럼 그분이? 현장에 가서 뭐 돌고 현장에 일하고 내내 건축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네. 근데 안 나오거나 사라지고 나서 이북으로 넘어갔다라는 거 아셨어요? 그럼 언제 아셨어요? 아니 뉴스 딱 뜨길래 느낌이 예. 좀 그랬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하고 넘어가기 직전에 통화를 했더구만. 근데 둘이 애들이 가깝게 지내서 네. 일부러 둘이 같이 일도 보냈거든. 아, 넘기 직전에 전화를 한 거예요? 동료한테? 김 씨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놨던 동료가 있었다. 심지어 김 씨가 월북하던 바로 그날 철책 인근까지 함께 갔었다는데 김 씨의 직장 동료를 만나기 위해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동료가 기억하는 김 씨의 평소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기서는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작년 10월 중순경부터 나왔고 네. 그 친구는 11월 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전에도 일 잘한다, 성실하다, 힘세다 이렇게는 알고 있었는데 일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일 잘하던가요? 네, 정말 잘한다. 아우님, 뭐 동생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했어요. 북한 분이라는 거 언제 아셨어요? 일단 말투로는 조금은 어느 정도 제가 중국이나 북한 쪽 같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왔냐 했더니 인민공화국이라고. 인민공화국이라고? 네, 표현했습니다. 이북이나 북한도 아니라 인민공화국이라고 딱 표현했습니다. 가족이나 뭐 형제에 대해서도 얘기하던가요? 부모님 계시냐 했더니 부모님 다 계신다. 그리고 2살 아래 남동생이 있다. 남동생? 예. 본인이 철책을 넘었다는 얘기 하던가요? 예, 그냥 뚫고 왔다고. 지뢰바 뚫고 왔다. 딱 이렇게. 예. 지뢰바 뚫고 왔다. 예. 이 친구 보통 친구가 아니구나. 딱 느꼈어요. 3m 철책을 넘어왔잖아요. 예. 굉장한 운동신경인데 예. 좀 일할 때도 그런 운동신경이 나왔었나요? 네네. 일할 때도 그렇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집에서 하루 잤었거든요. 근데 몸매를 딱 보면은 딱 근육이 잡혀있고. 아, 근육이 잡혀있어요? 네. 그리고 팔이나 손을 봐도 일반인보다는 조금 뭔가 다른 좀 운동 좀 한 그런. 왜소한 체구에 비해 탁월한 운동신경을 가졌다는 동료의 증언. 김 씨의 간첩설에 대한 의혹이 더욱 불거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월북 직전까지 함께 있었다던 두 사람. 그날의 행적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이북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만났던 때가 언제셨죠? 임진각에서 그 31일 그것도 11시 정도에 전화를 받고 네. 형님 나 지금 임진각인데 나가는 버스가 없다 해서 제가 그냥 바로 알았다고 그냥 바로 간 거예요. 파주 임진각? 예. 그럼 파주 임진각에서 고성까지 이동을 한 거네요? 네. 차로? 예. 처음에는 고성까지 갈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연말이고 신정이고 설날이고 하니까 이 친구가 고향 생각이 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럼 고성까지. 고성까지. 고성이 아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고성까지 이제 가게 됐어요. 월북 하루 전 김 씨의 행적은 뜻밖에도 경기도 파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본인이 탈북했던 강원도 고성으로 갑자기 행선지를 바꾼 김 씨. 김 씨의 월북 직전까지 두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요? 선생님을 워낙 친했으니까 넘어가기 직전에 민통선 부근에서 선생님을 만나신 건데 마지막에 좀 물어보셨어요? 너 혹시 넘어갈 거냐 이렇게? 모텔에서 자고 12시 5분에 체크아웃하고 속초 쪽으로 저는 구경시켜주고 싶어서 속초 쪽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차를 돌려달라 해서 예. 어제 그 마을로 갑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제가 그 전까지는 전혀 뭐 생각도 안 하다가 왜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혹시 넘어갈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냥 도보 여행 해서 하나원 갔다가 1월 초에 여기 사무소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게 1월 1일이었던 거죠.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에 혹시 선생님께 뭐라고 메시지를 남기셨나요? 가장 마지막이 12시 반에서 1시경입니다. 평소랑 조금 달랐던 거는 네.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그 마을에서 차를 딱 내리자마자 네, 친구 한번 안아봅시다. 형님 한번 안아봅시다 이러더라고요. 네. 안아봅시다. 네. 평소에는 뭐 그런 말 안 했죠? 평소에는 그냥 안아봅시다라는 말은 그때 처음 한 겁니다. 이미 월북을 결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김 씨의 행동. 낮 12시 30분경 작별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 20분 후 민통선 부근 CCTV에 포착됐는데요. 그의 행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철책을 넘어가기 직전에 네네. 김 선생님한테 전화를 남겼다고. 제가 그날 좀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던 걸로 1월 1일? 저녁이었죠. 예예. 아, 그날 8시에서 11시 사이 같습니다. 정말 넘어가기 직전에 선생님께 전화를 건 거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네, 전화를 못 받으셨어요? 못 받았어요. 만약에 받으셨다면 무슨 말을 하려고 전화했을까요? 아마도 그냥 간다, 잘 있어라 좀 이런 식일 것 같습니다. 낮 12시 30분경 강원도 고성에서 헤어진 김 씨와 직장 동료. 동료와 헤어진 지 20분 만에 민통선 부근 CCTV에 포착된 그는 오후 6시 40분경 탈북대와 똑같이 남측 GOP 철책을 뛰어넘어 밤 10시 40분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기 전 비무장지대에서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던 김 씨. 월북 직전 그는 무슨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왜 넘어갔다고 보세요? 가장 친하셨으니까. 아마 협박, 가족을 두고 협박을 받았다? 그러면 충분히 다 두고 갔을 만한 친구 같습니다. 예. 협박을 예. 북한에서. 네네. 일단 제 느낌은 가족이 생각이 나서 다시 간 것 같습니다. 입으로 간다고 끝내 그래도 얘기를 못 들었는데 갑자기 사라지고 나서는 어떤 기분이셨나요? 살면서 처음 느껴본 감정인데 이거는 뭐 말로 좀 표현이 안 되는데 약간 좀 가슴이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약간 뭉클이란 뭉클 그리고 좀 약간 배신감? 상실감, 서운함. 예, 그런 상실감도 예. 나는 그 친구가 예. 외로워서 갔다 온 거야. 외로워서? 왜냐면 그러니까 예. 가족들 두고 온 거에 대한 뭐 미안함감 뭐 이런 거지 않나 내 생각에. 죽을 고비 넘겨서 넘은 친구가 예. 왜 넘어가냐고. 언제 기회 되면 내가 밥 한 끼 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일 바쁘다 보니까 그냥 밥도 못 먹게 못 보냈네. 이분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이 한 인력사무소였습니다. 이것도 저희 이만갑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작년 겨울, 그러니까 11월 초쯤에 처음으로 돌다 이 인력사무소에 왔고 일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힘도 세고 행동이 엄청 빠르다. 하지만 굉장히 과묵한 성격이었다. 과묵하다. 그리고 이 한국인 직장 동료가
나 이만갑이라는 프로를 자주 봐. 너 알고 있었어? 라고 물어봤대요. 뭐래요? 그러자 이 김모 씨, 점프 월북한 김모 씨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봤다고? 봤다고 하겠죠. 상식적으로는 나 봤어. 혹은 아니야 나 그런 거 몰라. 혹은 그거 뭐야? 라고 물어볼 텐데 이 친구는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만감 얘기 나오니까 묵묵부답이었다고요. 뭐지? 그 이유는 모르겠대요. 이 한국인 직장 동료에 따르면 그게 좀 이상했대요. 그리고 이 지인이 좀 나름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나에게 보여줬던 감정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이 교류할 때 이 감정들도 다 거짓이었나? 라는 것에 오히려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나 내일 다시 돌아가 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도 내가 너무 힘들어? 혹은 내가 과연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든다? 인간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 법한 얘기인데 진짜. 자기에게 이런 마음을 전혀 미치지 않고 전혀 기색이 없었다는 것에서 오히려 지인은 좀 많이 서운해하고 있더라고요. 서운하다. 상처, 마음에 좀 상처로 남은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정체가 정말 궁금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월북 전에 그를 직접 만났던 휴민트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휴민트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전에 아니 그거면 감정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무슨 얘기한 거지? 지금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응? 내가 그래가지고 지금 듣고 있으면서 와. 지 좋은 소리들 다 열심히 하고 야 여태까지 그렇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사사로운 미리 해줘야지. 여기 뭐 오게 된 동기나 뭐 이런 거는 이모가 그 거성 군부대 네네. 북한에서는 군상이라 그래요. 상점. 그게 상점 지배인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오 친척 있을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아주 빽이 있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민통선 이 지역을 어떨 때에는 보도 따로 산산 캐로 군인들하고 다닌 거예요. 군인들하고. 군인들이 잘 모르니까 이건 일동품모, 이동품모 이런 걸 따라 그러면서 우리 남한비라들을 다 복을 한 거야 이게. 그러면서 얘가 얘기하는 게 뭐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군사분계선이 있고 2km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여기 지뢰가 다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특히 인민군도 그 지역을 수색해야 되고 국군도 수색해야 되고 하면 여기서 보면 국군 그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다 보여요. 수색대가. 이게 고성이고. 인민군도 보이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 민통 지역이 들어오면 그 길만 찾으면 곳곳이 올 수 있는 거야 이게 군부대까지. 그러니까 얘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갈 때 저쪽에서 세 명이 마중 나온 것처럼 보였다라는 관측이 됐다는데. 그거는 뭔가면 예.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뭐 의거 입국자들은 자기 신호만 보내면 돼요. 뭐 신호를 흔든다거나 하면 다 보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쪽에서 안내조가 빨리 편성이 돼 주유소에다 보고를 하면 그러면 그 안내조들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손을 들어라. 그걸 지금 국군이 본 거야. 그 하는 거. 근데 그 과정을 우리 쪽에서 보고 흡사 이거는 미리 너 이 시간에 오기로 했지 하고 마중 나온 것처럼 보였다. 그걸 본 거예요 지금. 철조망을 통과하다가 다리가 찢어진 흉터가 있어요. 예. 근데 철조? 이게요. 가다가 요만한 거 하나 걸리잖아요. 예. 이거 빼려고 움직이는 순간 여기 4개 걸리고 그렇죠, 봐요. 이게 이제 그 저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기둥을 타고 이제 올라가서 저 위에 올라가면 이제 그 Y 피켓 Y자 형태로 이렇게 해서 위에 윤형 철조망이라는 게 올라가 있는데 그 윤형 철조망 있는 거기를 이제 휙 이제 뛰어서 넘어갔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진짜 이상하다. 안 돼. 저걸 어떻게 넘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반대로 돼 있는데 이게 그죠? 중력을 거스른다고요. 거기다 철조망이래. 그리고 저기 뭐야 이게 철선이라 다친단 말이야. 제가 국방부 출입 기자였잖아요. 그래서 전방의 철책은 정말로 수도 없이 가봤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철책이라고 해서 그냥 철조망이 3m 있구나. 그러면 안 돼. 그럼 착각할 수 있어 그러면. 절대 그거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 철책이라는 거는 철조망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Y자로 이 굉장히 이게 뾰족뾰족한 철선이 가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올라가서 중력을 거슬러서 그렇죠.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서도 이게 그나마 뾰족뾰족하게 살갗을 파고들기 때문에 맞아요.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리털 하나만 남기고 이걸 뛰어넘는다는 거는
보통 사람의 신체 능력으로는 이거는 그냥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신혼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월북을 하는데 이제 성공을 한 것이고 동시에 이제 우리 그 육군 22사단 관할 지역인데 22사단은 소위 이제 쑥대밭이 이렇게 됐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뭐 아까 말씀들 하셨지만은 민간인이 민통선을 지나서 GOP 라인의 철책을 넘어서 그 이중으로 돼 있는데 그걸 다 넘어서 군사분계선 가까이 갈 때까지 우리가 그걸 이제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상부에서는 군 관련자들을 이제 또 이제 문책을 징계를 받죠. 그랬겠죠. 자, 남자의 신원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됐습니다. 맨손 월북을 한 이 남성의 정체는 1년 전에 똑같은 루트로 3m의 철책을 맨손으로 뛰어넘어서 북에서 남으로 탈북을 해서 화제가 됐던 바로 그 점프 기순자였습니다. 나왔던 길 떴다. 대단하다. 새해 첫날에 월북 사건이 최전방 철책을 넘어간 월북자의 새해 첫날인 어제 최전방 비무장지대에서는 월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으로 추정되는 인물 한 명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서 어떻게 그렇죠? 저거 너무 이상해. 저걸 어떻게 넘냐? 진짜. (1월 1일) 야간에 동부전선 DMZ를 통해 미상인원 1명이 월북한 상황이 있었으며 현재 합참 전투태세 검열실에서 현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6시 40분. 우와. 진짜 슈퍼마리오네. 우와. 신체도 되게 굉장히 좋아요. 뭔가 단단한 느낌이죠. 일단 새해 첫날인 그제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간 월북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1년 전 바로 그 부대의 철책을 넘었던 점프 기순의 당사자입니다. 지난 2일 밤 10시쯤 강원도 고성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사람의 수상한 움직임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우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아무튼 남북 분단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타이틀을 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우리 철책이 2번이나 뚫린 사건입니다. 예,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14개월 만에 귀순자가 월북자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의 굉장히 희귀한 확률의 이벤트가 한 번 벌어지는 것도 희한한 일인데 2번이 연속된다는 거는 뭔가 더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만하네요. 아니 철책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좀 뛰어넘었다고 해가지고 점프 기준, 점프 월북 사건이라고 맞아. 부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22사단의 철책을 2번이나 점프한 이 남성. 우리 군의 감시망은 왜 뚫린 건지. 또 경계 실패로 문책을 받았고 합참 작전 본부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됐습니다. 22사단은 뭐 이제 우리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소위 이제 별들의 무덤이라고 그러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럼 거기 임명되면 약간 좌천되는 건가요? 뭐 좌천이 아니고요. 이제 별 1개에서 별 2개로 예를 들어서 뭐 8명이 승진했다 그러면은 그 8명이 이제 비는 곳에 이렇게 배치를 받게 되는데 누가 갈지 모르는 거죠. 아, 그 랜덤이에요? 예. 제가 진급했을 때도 내가 고성군이니까 고성군에 갈 수 있는가? 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제가 집이 이제 강원도니까 뭐 이렇게 그 강릉이 뭐 정선이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실은 야 거기로 명령이 나면은 가서 내가 어떤 각오로 근무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봤었죠. 물론 가라면 가겠죠. 당연하죠. 예. 최선을 다해서. 예. 그런데 이제 유달리 근자에 와갖고 보면은 이제 그 귀순 사건이 아까 뭐 점프 기수 사건, 뭐 오리발 귀순 사건, 또 이번에 이게 넘어가고 이러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왜 22사단 쪽이 귀순자가 많고 이렇게 넘어가는가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쉽다는 거죠. 넘어올라 그런 사람한테는. 22사단 지역은 북한에서 출발을 해서 내려오다가 내가 지금 방향을 제대로 가는지 하려고 고개만 왼쪽으로 싹 돌리면 바다를 보면 되니까 바다가 이제 보이거든요. 그럼 그것도 이제 기준점이 될 수 있고 저 멀리 통일 전망대도 보이고 그러니까 방향을 유지하기가 좋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구역이 넓어요?
인원 비례해서 다른 사단에 비해서는 뭐 2배 이상으로 넓죠. 아, 2배 이상으로 예, 예. 넓다. 그러니까 해안까지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100km 가까이, 다른 부대가 한 40, 50 정도 한다 그러면 100km요? 예, 이제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은 같은데. 예, 예. 부대가 커버하는 지역이 넓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더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지리적인 예. 취약도 같이 있는 예, 지형적인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답니다. 이게 이제 그 이번 점프 월북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왜 몰랐냐고 하면은 경계망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상 GOP 인근 감시 카메라 세대에 철책을 넘는 장면이 5번이 포착이 되긴 했거든요. 5번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보게 되면 그 철책을 기어 올라가지 넘어서 갈대밭으로 사라지는 이 장면이 잡혔는데 네. 그걸 갖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없었던 것 같고 실시간이 없었다. 나중에 또 돌려보는데 또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엉뚱한 장면을 돌려보고 그래도 안 나오니까 다시 돌려보다가 그걸 결국 발견한 게 된 거고요. 또 감시 장치도 있지 않습니까? 알람 같은 거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데 넘어간 게 아니라 넘어온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기순자다. 네. 어. 그러니까 수색 인원을 갖다 좀 앞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뒤쪽에다 이제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놓쳐버린 거죠. 새해 첫날 탈북민이 GOP 철책을 넘어 월북한 점프 월북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해당 부대에서 사람이 철책을 넘은 것 같다는 근무자 보고를 누락하고 이후 장병들의 입단속까지 시켰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당시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철책 상당부에 압력을 가한 것 같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상황실에선 이를 상급부대로 보고하지 않고 경보 오작동으로 무마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황실 감시 모니터를 지켜봐야 하는 간부들이 휴대전화로 유튜브 감상, 부동산 구경, 사적 통화를 일삼았고 흡연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군 수뇌부의 어떤 대처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오, 괜찮습니까 이런 발언? 저는 이제 그게 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 생활하면서도 사실대로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공유를 구하고 뭐 이해를 하면 되는데 맞아요. 자꾸 뭐 보고서를 자꾸 줄이려 그래요. 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 갖고 그게 오해를 나갖고 일을 만들어 버린 이런 걸 이제 자주 봤거든요. 신뢰를 또 잃어버리고. 예, 저도 직접 이제 당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카메라가 여러 개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카메라 잘 몰라요. 근데 저한테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주면 제가 다룰 줄 알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면 제가 가서 찍는 영상하고 이 우리 지금 고급 인력 이 감독님들이 찍는 거하고는 영상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사단장 할 때도 레이더가 많은데 똑같은 병사들이라 하더라도 교육을 시켜놓으면은 어떤 병사는 감각적으로 그 작은 점을 갖고 배라고 자기가 결론을 내서 상황 조치를 하는 병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병사는 큰 점이 나타나도 그게 뭐라고 식별을 못한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최종적으로 A냐 B냐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 수뇌부가 명확하게 이게 뭐 과학화 이렇게 해놨다 그래갖고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좀 뭐 이해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단장 이하만 자꾸 문책을 하니까 이제 별들의 무덤이라는 게 이제 그런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사건 관련된 기사의 댓글을 좀 한번 예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그 엑스레이나 CT를 찍는 거는 기계가 좋으면 좋은 사진이 나온다. 그런데 이걸 누가 어떻게 판독하냐? 따라서 명의가 될 수도 있고 이른바 돌팔이가 될 수가 있는데 천지 차이야.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그걸 읽느냐에 따라. 군 필자가 쓴 그 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사병이 절대로 명의 반열에 올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시스템의 문제인데 이 과학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학 장비에는 다 포착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라고 했을 때 그 판단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짐승이 걸렸을 때와 사람이 달렸을 때 패턴이 다르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야말로 이 AI예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면은 뭐 병사들이 그 추운 데 나와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자, 군의 경계 실패와 함께 이슈로 떠오른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1년여 만에 2번이나 철책이 뚫렸다. 자, 오늘 탈북과 재입국을 한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진 거고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민통선을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심지어 북한을 너무나 쉽게 하루 만에 간 남자. 대체 누구이며 대체 왜 2022년 1월 1일 새해 첫날 DMZ를 넘어서 북한으로 넘어간 것인지. 자, 우리 군은 월북 다음 날 북한 측에 사건의 경위를 묻는 대북 통지문을 보냈는데요.
북한 측은 통지문을 받았다라고만 확인한 채 이상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받았다고 끝이라고? 제가 제시하고 싶은 첫 번째 의혹은 바로 이겁니다. 고도의 훈련을 받고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뒤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즉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온 간첩이다. 간첩이 아닐까라는 의혹이 실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다. 3m 철책을 넘은 것뿐만 아니라 DMZ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뢰밭입니다. 이거를 다 피해서 갔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한국 생활 도중에 김정은에 대한 찬양을 했었다라는 증언들도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 정말 간첩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월북자의 신상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름은 저희가 알지만 실명으로 보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모 씨라고 하겠습니다. 김모 씨. 나이는 92년생, 31살인데. 아, 그렇게 어려? 저는 그렇게 어려? 저는 고향은 제가 취재해본 결과 난 황해부터 사리원 출신이다. 라고 아주 극소수에게 얘기했다는 거를 파악했고 북한에서 기계체조 선수였을 것으로 우리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약 50kg보다 조금은 더 나가는데 나보다 더. 이게 왜소한 느낌이 아니라 작지만 기계체조 선수 특유의 굉장히 다부지고 탄탄한 굉장히 몸이 탄력적인 몸 그렇기 때문에 3m 철책을 넘었던 거죠. 나는 궁금한 건 그거야. 정보당국에서 기계체조 선수 국가대표급의 선수들한테 혹시 이게 가능할 것 같냐고 물어봤을 것 같아. 물어봤겠죠. 제가 들은 이야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해봤다 그러더라고.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3분 이내에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사실 저도 기계체조를 옛날에 했었어가지고 그래요? 저기가 한번 하지 그러면. 기계체조 옛날에 덤블링을 그래서 많이 했었어요. 그럼 김종민 씨, 저 3분 안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저는 떨어졌겠죠. 왜냐면 했으면 여기 안 앉아있었겠지. 떨어졌거든요. 옛날부터 종이 잘 떨어져. 지금 이 사진은 그 북한으로 넘어간 김모 씨가 일과 외의 시간에 불꽃놀이라고 하죠. 불꽃놀이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행복해 보이는데? 자, 이 인물 한쪽으로 내밀었던 그 의혹. 북한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온 요원이 아닌가. 아니 실제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탈북민의 가족도 그렇지만 재입국을 했을 때도 처벌이 내려져요. 근데 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분계선을 왔다 갔다 그냥 옆집처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 한국 군파악이나 이제 침투 루트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군사정보 지역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일단은 전문성이 너무 높다. 아, 높아. 여기서 첫째로는 시기 선정을 잘했어요. 1월 1일은 어디까지나 휴식일이기 때문에 이걸 적용을 선택했습니다. 전문성이에요. 맞아. 다음 입국할 때 일반인이 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위치 선정이니까. 자기 지역도 아니고 사리원에서 하루아침에 깜짝같이 고성에 날아들어서 훌쩍 넘어온다? 이게 맞지 않아요. 솔사구 고성군에서 사는 주민들 자체가 민통 구역이 있듯이 북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역에 뭐 언제 출입해본 경험이 없고 지역상 파악이 힘들어요. 그런 곳에서 톡 선택의 위치가 아주 지뢰도 없고 아주 편안하게 왔다. 이게 사실 힘들어요. 다음에는 지뢰밭 지도가 다 있습니다. 북한하고 이게 기밀 문서로 건사되고 각 부대에는 그 지뢰밭 루트를 담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90년 초반까지만 해도 DMZ를 통과해서 난파 공작원들이 투입될 때에는 아무리 훈련된 공작원들도 침투 지역에 도착한 다음에는 해당 안내원, 피스톤이라고 하는데 이 피스톤이 데리고 한국 측 출첵선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피스톨이 안내를 해준다? 예. 네,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 무단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져 나도 북한에 살고 싶다며 월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19년. 비교적 얼마 안 된 최근이죠. 그죠. 2019년. 배인국 선생이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 7월 6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이명철 전덕여 청구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문의 일꾼들이 동포의 정을 안고 맞이했습니다. 민족의 정통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조국 공화국에 품에안게 된 지금 저의 심정은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조국 공화국에 품에안게 된 지금 저의 심정은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뉴스에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2019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그래, 않아요. 이게 얼마 전 2019년이면 전 세계가 북한의 상황을 다 아는데. 그렇죠. 묘한 게 그러니까 뭐 비밀리에 들어갔다 어쩌고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마중 나온 사람이 있고요. 맞아요. 꽃다발을 주고 있습니다. 순환공항에 들어가고. 그것도 누군가 또 뉴스에 나올 법한 앵글을 잡아서 정식으로 촬영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탈북민 분들이라면 저 뉴스를 한 번쯤은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방송으로도 맞아요. 북한에서 남한에서 월북자가 왔다고 널리 선전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지금 같은 시대에 북한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대. 탈북민들은 목숨 걸고 탈북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지금은 못 오는 시기에 저렇게 북한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무슨 일이지? 하고 한마디씩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간첩 아닐까라는 생각도 왜냐하면 오히려? 8, 90년대에는 이제 북한에 대한 환상이 많을 때니까 가능하다 뭐 임수경 씨라든가 문익환 씨라든가 다 가능하다 할 수 있는데 2019년도에 저렇게 넘어갔다는 거는 지금 간첩 아니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최인국 씨가 월북을 선택하게 된 출생의 비밀. 저는 오늘 선친들의 유해가 있는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가문에 애국의 널찍이 깃들어 있고 민족의 정통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조국 공화국에 품에안게 된 지금 저의 심정은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선조들을 따라 북한을 조국으로. 위대한 소령님들과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자기 가문에 베풀어 주신 사랑은 3대를 이어 끊임없이 3대?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3대를 이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가문이 대대로 안겨 사는 품 고마운 조국을 따르는 길이 곧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유언을 지켜드리는 길이며 또 그것이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기에 늦게나마 공화국에 영주할 결심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를 정식으로 밝혔습니다. 애국 룡일사는? 이모 할머니까지. 외국인 사람이 5명이나 있다고? 어머, 가면 무조건 혜택 받으면 완전 되지. 뭐 북한의 핵심 계층이라겠는데? 놀라운 영상이에요. 아니 부모님하고 조 부모님하고 이게 다 5명이나 애국 열사령이 있대요. 애국 열사들 애국 열사령 아무나 묻힐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무나 못 묻히죠. 안 되죠. 그 3대가 북의 최고 권력자로부터 네. 사랑을 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 묻히면 3대가 또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북한에서. 그러면 안 해도. 6대까지. 공급받으면서. 열사령 이야기가 나왔는데 열사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에. 그러니까 대성산 혁명 열사령이라는 거는 빨치산, 뭐 6.25 전쟁 때 뭐 그 사람들이 대체로 들어가는 그건 진짜 성골, 진골, 그렇죠. 성골 진골. 신미리 애국 열사령이라는 데 이제 최동호랑 뭐 이런 여기서 월북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묻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김정일 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북한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말 그대로 애국 열사령이 네. 혁명 열사령이 아니고 월북하신 분들,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어떻게 이바지를 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좀 많아요. 그리고 뭐 물론 북한에서 총리나 부총리나 뭐 이렇게 한 사람들도 거기 좀 가 있는데 어쨌든 열사령에 간다는 거는 이건 보통 대우가 아닌 거죠. 아니 그럼 아들은 왜 전쟁통에 이렇게 좀 헤어진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한데 이게 왜 이 아들만 이렇게 나와 있지? 애국 열사령에 묻힌 이 최인국의 가족 중에 네. 한 분이 네. 대한민국 초기 부대 외무부 장관 출신, 와. 외무부 장관 출신, 와. 북한 애국 열사령의
최인국의 가족으로 묻혀 있습니다. 와, 이거 깜짝 놀랄 얘기네요. 지금 월북한 최인국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을 지낸 최덕신이라는 인물입니다. 이게 바로 그 출생의 비밀이라는 거죠. 와, 아니 국립현충원에 사실 있어도 모자랄 판에. 외무부 장관이 지금 애국 열사령에 있단 말이에요. 북한의 너무 영웅이 놀라셨죠? 됐어요. 근데 여기 놀랄 걸 하나 더 추가시켰어요. 자, 보세요. 최인국의 아버지 최덕신 월북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최덕신의 아버지 최동호도 월북했습니다. 우와. 3대 월북 가족. 그래서 아까 3대. 예, 3대 월북 가족. 이게 엄청나네. 3대가 월북. 배를 이어 그러니까 거기 배를 있더라. 이어 월북. 자, 그런데 자, 11년이 흐르고 나서 북측 이산가족 상봉단의 단장으로 내려온 유미영 씨의 가족 상봉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집이야. 월북한 사람이 2000년도야. 대단하다. 100명의 이산가족들을 이끌고 나타난 유 씨 자신이 남쪽에 아들과 딸을 둔 이산가족입니다. How does it feel to do that? I'm very happy. Do you think there will be many more such visits? Yes. Is this just the beginning? Beginning. Yeah, beginning. 유 씨는 북한 서열 22권의 고위급 인사답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류미영 북측 이산가족 서울 방문 단장이 서울에 살고 있는 가족과 비공개리에 만났습니다. 진짜. 뭔가 잊을까 하면 떠나고 잊을까 하면 이때 류미영 씨가 서울 방문 단장으로 등장을 하면서 안 그래도 우리 측에서도 굉장히 적잖이 당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북한은 무슨 생각으로 이분을 단장으로 보냈는지 지금 생각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 유명 단장이 서울에 왔을 때 서울에서 그 화면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김정일이가 신의 한 수를 뒀다. 신의 한 수다? 그게 뭐냐면 봐라 월북했던 사람도 그걸 보여줬어. 내가 이렇게 신임을 해서 저기 심장부에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해피하냐 지금. 아니, 이런 거 짜는 그 기관이 있어요. 이 통일조선 사업부가 이런 걸 해줬는데 머리가 너무 근데 좋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김정일이 생각이 뭐였을까 저 보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 그리고 가서 망명을 하면 다시 남조선으로 그러면 남조선 안기부가 납치해서 또 했다고 그럴 거고 또 가서 자기가 하라고 한 대로 잘했으면 김정일이 위신 또 올라가는 거. 또 김정일한테 하나도 아깝지 않은 일거양득이네. 잃을 게 없구나. 꼭 먹고 알 먹고 근데 이 최덕신, 유명 이걸 보면서 어떤 걸 우리 북한이 이용을 했는가 하면 비록 극악한 반공주의라도 수령님이 품은 바다와 같이 넓다. 그렇지. 따뜻한 어머니 품에 안겨. 지금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수령을 위해서 일한다면 지난 과거는 다 묻어줄게. 나 앞으로 다 와. 그렇게 해서 온 거 아니에요. 야. 이런 걸 보면 북한 주민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위대성 교양 자료로 와 이게 정말 우리 수령님 같은 위대한 분은 하늘이 내신 저 분. 하늘이구나 진짜. 그릇이 넓다. 이게 최덕신 유명이 북한 체제에 준 선물이죠. 그래서 생각하죠. 아니 근데 최인국은 이제 월북했던 엄마를 이제 그때서야 이제 다시 만난 거잖아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도 궁금해요. 사실 그 월북한 최덕신 내외는 북한에서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지만 문제는 아들이죠. 월북자예요. 자진 월북했어요. 나머지는. 그다음에 그냥 월북입니까? 뭐 6.25는 북침이고 뭐 유경수는 뭐 자작극이고 이래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꼬리표 때문에 월북자 가족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최인국 씨가 당시에 이제 유명한 건설회사 다니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잘려요. 막노동을 전전합니다. 그랬는데 그 어머니란 사람이 딱 그것도 남으로 대표단으로 넘어와서 내려왔어요. 내려온 거야. 마음이 허락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만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옆에서 많이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만나긴 했지만은 처음에는 그 만나는 걸 거부했었다 그러더라고요.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 선친들의 유해가 있는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재밌는 게 최인국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부모가 월북을 한 월북자의 자식이기 때문에 직장을 10번 옮겨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최인국이 그 청도구 교령에게 이런 얘기예요. 나는 사실 민주주의가 좋다. 그리고 내가 북한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근데 북한이 어머니의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뒀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가 맡았던 그 자리를 어머니가 내려맡고 나에게 줄 수 있다라는 언지를 북한이 수도 없이 아들에게 했던 거예요. 제안을 했구나. 이제 이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최덕신도 공산주의 체제가 싫었지만 북한을 선택했고 아들 최인국도 공산주의 체제가 싫었고 민주주의가 좋았는데 대한민국에서 10번이나 직장을 옮기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월북길을 택했고 역사의 아이러니가 또 한 번 반복되고 있는데 최덕신은 아들, 딸을 다 버리고 월북을 했어요. 네. 아들 최인국도 아들, 딸, 아내까지 두고 월북을 했어요. 근데 최인국 씨가요, 북한으로 갔는데 엄마의 대를 이어서 천덕교 교주 자리를 맡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맡았어요. 어머, 결국에는 뭐야? 최덕신이랑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알잖아요. 남한 사람들이. 그렇지. 최인국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북한으로 본 데는 큰 자리 하나 주기가 이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카드를 안 가지고 온 거야. 이게 카드가 있어야 써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런 인물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저렇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천수를 누리고 애국 열사릉에 묻히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허탈해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잠깐 지나갔지만 거창 양민 학살에 관련돼서는 정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북으로 헤엄쳐 넘어가려는 40대 남자가 월북할 때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화도 한낮에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며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당시 주한미군에서 복무 중이었던 병사 한 명이 사라집니다. DMZ를 걸어서 그리고 뛰어서 스스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그 두 사람은 주한미군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었고 각각 1962년과 1965년에 스스로 이제 월북을 하는데 어디로 가냐? DMZ를 걸어서 그리고 뛰어서 스스로 북한으로 들어가요. 이 모든 게 전화 한 통에서 비롯됐다고 하네요. 그 전화에는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1965년이죠. 크리스마스를 앞둔 한 일주일 전에 군에 관련돼 있는 친척한테 전화가 받았대요. 너는 잘못되면은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지금 한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베트남으로 파병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베트남에 가서 죽기는 싫다. 그럴 바엔 차라리 이 군사분기선을 넘어가지고 북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1965년 1월 5일 뭐 기록에 따르면 그때 영하 이하의 굉장히 추운 날씨였다고 하는데 DMZ 야간 정찰을 이제 떠나요. 그 당시 동료 병사들이랑 그래가지고 M14 소총을 들고 자기 동료들을 배신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습니다. 젠킨스 병장의 원래 계획은 소련에 망명 신청을 해가지고 교환이 된다더라. 그러니까 주한미군 입장에서는 난 어디를 가면 소련 대사관을 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북한에 소련 대사관이 있겠네? 해가지고 넘어가서 내가 평양에 가게 되면 소련 대사관을 찾아가서 망명 신청을 하겠다. 그러니까 젠킨스는 북한에 가서 정착할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평양에 가자마자 대사관을 찾아갑니다. 근데 대사관에서 거부를 해요. 사실 얘는 감옥 생활 한 거네. 그러면 과연 북한에 딱 당도했을 때 젠킨스가 받은 북한에 대한 인상은 어땠을까?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열흘이 넘게 북한에서 신문을 받았어요. 강도 높게 신문을 받았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웬 주한미군 병장이 그래서 열흘 동안 신문을 끝나고 조그만 집 앞에 당도를 합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 집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보다 먼저 북한에 도착한 미군 병사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예, 이른바 월북 선배 3명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3명이나? 총 4명. 그래서 네, 제가 사진을 하나 좀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진짜 찍은 사진이에요. 네 명이. 4명인데 저꽃 같은 청춘 시절. 흰색 진짜 젠킨스. 젠킨스가 매소예요. 진짜 역사의 비극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애들이 다 집안도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었고 돈 벌려고 주한미군 들어왔다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되니까 월북을 했는데 순간에 어떤 방황으로 그 이후로 30몇 년을 그렇게 방황을 했으니 참 안타깝긴 하네요. 제 발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과연 북한은 이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제가 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북한이 스파이를 낳아서 길러라 라는 지령을 내렸다는데 이게 누가 누구한테 정확히 내렸다는 얘기인지 정확히 설명해 줄 분이 있나요? 이게 북한에서 실제로 외국인과 결혼해서 혼혈을 낳아라. 이들이 누구야, 이들이? 이 4인방에게 야, 이들의 2세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상적으로 사로잡아서 우리 스파이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데 회고록 등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전언들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첫 번째 단서. 북한이 이들에게 강제로 결혼하게 짝을 지정해줘요. 월북자와 납북 여성을 매칭시킵니다. 당시 북한 정권은 일본인 여성도 납치하기도 하고 맞아요. 루마니아 여성을 납치하기도 하고 맞아요. 레바논 여성을 납치하기도 하고 태국 여성을 납치하기도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들 그 월북자 4인방에게 각각 다른 국적의 여성들과 매칭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들은 2세들은 평양에서부터 계속 어렸을 때부터 자라니까 평양말도 잘하고 김일성 장군님의 사상교육도 받고 당에 충성할 수 있는 사상 개조를 할 필요 없이 아예 뿌리부터 당에 충성할 수 있는 일종의 스파이로서 그렇구나.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황당하고도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되게 소름 끼치는 그런 실험을 시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관측들이 나오는 거죠. 충분히 그럴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젠킨스 과연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젠킨스도 이 전략 결혼이라고 해야 되나 피하지 못했어요. 1980년 어느 날 집 밖에 누가 와요. 문을 여니까 북한 관리와 한 아름다운 동양 여성이 서 있었는데 21살의 일본인 소가 히토미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 젠킨스가 나중에 이제 그 미국 언론과 한 인터뷰를 보니까 소위 말해서 첫눈에 반했대요. 영어로는 I wouldn't let her go라고 하면서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일단 경계를 하죠. 솔직히 말해서 자기도 알죠. 그 전략 결혼이라는 것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말도 잘 안 통하고 전략 결혼인 걸 알기 때문에 약간 거리도 두다가 이제 약간 이제 결혼이 생활이 정의 생활로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너는 어떻게 와서 이제 그 북한을 오게 되냐라고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보는데 그때 이 와이프인 소가 히토미가 어떤 경로로 북한에 오게 됐는지 그 경로를 밝힙니다. 이제 소가 히토미는 2년 전 19살이었을 때 일본에서 쇼핑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를 당한 거죠. 결혼간 납치를 당하고 그렇게 젠킨스와 히토미는 이제 북한 정부에 의해 반강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영어 공부 같은 경우에는 젠킨스가 가르쳐주면서 둘이 사랑을 키워서 이제 만난 지 40일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서로의 서로가 거양을 구려하는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거양을 잊지 말고 우리 강하게 살아보자. 살면서 예쁜 두 딸도 태어났다고 해요. DMZ를 건너가지고 65년 겨울에 넘어왔는데 그날 이후 37년 동안 여러 가지 쓰임으로 다른 그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북한에 이용당해 왔습니다. 그 인생이 180도 바뀌는 순간이 드디어 찾아오는데요. 북일 정상회담. 이때 이제 고이즈미. 아하. 아, 이때 고이즈미 고개 한번 안 숙이면서 정말. 同委員長は過去に北朝鮮の関係者が 굉장히 엄숙하게. 이야. 와.
2002년 9월 17일이었습니다. 젠킨스 부부에게 드디어 절체절명의 기회가 찾아온 날이에요. 조선중앙TV를 보고 있었는데 바로 일본의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평양에 온 겁니다. 북일 정상회담이 열린 거죠. 그때 당시에 북한이 일본의 납북자 문제를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었던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있었고,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바로 일본인 납북자들의 송환을 요구합니다. 그게 북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였던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일본이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각각 하나씩 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너희들 사과하고 배상해라, 식민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납치 문제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안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젠킨스의 젠킨스가 히토미. 젠킨스는 일단 북한 방송으로 봤어요. 고이즈미 총리가 지금 평양을 방문한 것을. 근데 방문했다라는 그냥 단신 정도로 나오니까 이건 뭔가 아니다. 뭔가 다른 얘기가 있었다 해가지고 숨겨놨던 중국제 라디오를 꺼냅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자유아시아 방송이랑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의 소리 방송은 잡히니까 맞아요, 잡혀요. 잡히죠. 잡혀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BOA 방송을 트니까 자세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본의 납북자 문제가 거론이 됐고 그리고 자기 와이프 히토미 얘기가 나오면서 히토미는 탈영 미국, 이거 주한미군 탈영범 출신으로 보이는 젠킨스라는 사람과 결혼한 것으로 보인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그 이튿날 이제 그 일본 대표단이랑 그 히토미랑 만나요. 만난 다음에 지금 일본 정부가 지금 그 북한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들 송환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원래 원칙은 2주 있다가 일본 갔다가 2주 있다가 다시 평양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원칙은 형태는 그렇게 만들었죠. 원칙은 2주 동안 고향 방문하고 돌아와라. 여기서의 비극은 히토미는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북한을 탈출할 수 잠시나마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의 남편 젠킨스는 일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딸과 젠킨스는 평양에 남아 있어야만 하는 비극이었던 거예요. 일본으로 떠나기로 한 날 히토미가 남편에게 잔소리도 했다고요. 나 없는 동안 술 많이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당장 2주 뒤에 돌아올 사람처럼 일본이 보낸 비행기를 타고 본국으로 떠났는데 어느 날 북한 지도원이 찾아와요. 22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동무 이런 식으로 끝나서 유감이요. 아무래도 부인은 꼭 두 번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소. 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보해요. 일본에 방문 중인 5명의 납치 피해자들을 일본 정부가 돌려보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2004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2차 북일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고이즈미 총리가 다시 평양에 들어가요. 젠킨스가 따져요. 우리 와이프 돌려달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젠킨스 같은 경우에는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은 북한 당국이 뭘 하나 딱 보여줘요. 잊었냐? 너는 미군 탈영병이다. 만약에 지금 다시 미군에 잡히면은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이거든요. 너는 종신형을 살게 될 것이다. 탈영병. 그래도 공화국을 떠날래. 맞아요.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요. 고이즈미의 2차 방북 이후에 북한은 제3국 인도네시아에서의 아내와의 만남을 허락하게 됩니다. 자, 인도네시아에서 1년 9개월 만에 진짜 사랑이네. 진짜 사랑이다. 딸 우는 거 봐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되냐?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젠킨스가 이제 선언을 해요. 나 안 돌아가겠다고 북한으로. 북한 관리들이 있잖아요. 순순히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요. 그냥 와준 거예요. 그냥 돌아가라고. 이렇게 해서 젠킨스는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and the last chapter of my life. It is here on the island of Sado in Japan that I will hopefully live my remaining days with my wife and children. 자, 아내 고향으로 갔습니다.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와, 미치겠다, 이거. Today, 10:47 a.m. Japan time, Sergeant Charles Jenkins voluntarily surrendered himself and returned to U.S. military control at Camp Sama, Japan. 자발적으로. 미국으로 가네. After 40 years, I'm very happy to go to visit my mother, my family in America. 살아계신 거야, 아들 보려고. 40년 얼마나. We just appreciate everything y'all done. Have a nice Japan tour. 어머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순간에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가